안녕하세요.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총선 이후 경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허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코노미스트로서 이번 총선 결과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역대 정권들 이야기하면서 항상 여당이 현직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여당이 이겼으니까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주 신속하게 이제 정말 파격적인 혹은 적기에 그런 재정 정책 확대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 걸로 내다보시는 거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10%까지. 아니 10%가 아니라 다만 1%라도 지금 7조 원은 좀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고 특히 그것도 다른 재원을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의 머니 인젝션, 그러니까 경제에 돈이 안 들거든요. 지금 왜 돈이 안 드냐면 아무도 안 나가, 아무도 안 써요. 그리고 회사채 시장이 지금 특히 트리플 B 시장 같은 데들은 굉장히 어려붙었잖아요. 보면 경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신용경색 초기예요. 상당히. 그러면 돈을 한번 풀어도 돈이 안 들 때는 직접 누가 돈을 주고서 쓰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하면 효과가 더 있거든요. 아유 이거 가지고 되겠어 라고 이렇게 핏장을 끼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되겠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이 정도면 야 인플레 나겠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기대도 좀 유발하고 정부가 정말 마음을 먹었구나. 야 이건 대단한데? 그러니까 좀 비판할 수도 있지만 아니 일단 2년 뒤에 또 대선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경제를 살리면 또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시는 일부 분들의 이야기가 평상시는 맞다. 평상시에 체력을 다져놔야 된다. 좋아요. 근데 위기 시에는 지금 폐렴 걸려서 골골대고 있는데 운동장 돌면서 체력을 살리라 그러면 그러다가 숨 넘어오면 어떡해요? 때를 좀 보자고요.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 정책도 지금은 사실 수요 억제책이었는데 네, 15억 이상 그 대출 전면 금지 이런 건 좀 완화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조심스러운 게 완화 기조를 보였을 때 이렇게 돈을 푼 상황에서 다시 부동산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거 아니냐 이 우려를 사실 한단 말이죠.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금리를 펼쳤어요. 근데 저금리를 정책을 썼는데 안타깝게도 그 돈이 생산적인데 잘 안 갔어요. 우리만 하더라도 인재 회사채 시장 간신히 살아나다 이번에 트리플 B 등급 투자 적격 등급의 그 마지막에 계신 그런 등급을 갖고 있는 회사채 시장이 이제 좀 거래되다가 얼어붙었어요. 10년을 저금리 했는데도 그 돈이 생산적인데 잘 안 가고 이제 조금 회사채 시장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또 맞은 거죠. 사람들의 얼어붙은 심리를 돌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뭐 펀드 100% 손실 보도 나오잖아요. 이건 누가 여러분 펀드 투자 생각하세요 이제? 잘 안 하죠. 네. 마음이 많이 떠났어요. 이럴 때 항상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경제라는 건요 인센티브 싸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디다 혜택을 좀 주면 돼요. 장기 주식 그 펀드들 맞아요. 이런 거 좀 부활하면 안 돼요? 그렇네. 그거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주식시장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100만 동학개미들이 열심히 사고 있잖아요. 근데 펀드에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 펀드에 우리가 자금을 자꾸 넣으라 그러냐면 그 펀드 투자를 하게 되면 적립식으로 하고 하면 장기적인 어떤 시기에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아까 얘기한 처럼 신뢰도 약하고 두 번째 에이 알르니 내가 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정부가 펀드 만들고 저는 정말 그런 거 싫어요. 특히 코스닥 펀드 싫었습니다. 예, 굉장히 싫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보다 펀드에 얼마 소득 얼마 범위 내에서 가입하면 그거 연말 정산하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부동산 갈까요? 저는 지금 시장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올려는 초입에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가지 마라라는 네거티브 정책을 쓰기보다 포지티브하게 주식 쪽 지금 주식이 사상 최저 밸류에이션이잖아요. PBR이 막 0.7배, 8배인데 자산 가치가 100만 원인데 주가가 70만 원, 60만 원 거래돼요. 이런 기업들 널렸는데 또 배당주 잘 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장기 투자하게끔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 그럼 자꾸 부동산 갈까 걱정하는 거는 하수다. 걱정만 하지 말고 좀 옮기도록 유인을 좀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도망갔어. 부동산 이야기가 부담스러워가지고. 나도 부동산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 아 지금요?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번 사태로 충격을 많이 받은 업종이 5개 업종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항공, 자동차. 여행, 자동차도 있겠지. 근데 이제 항공, 여행, 숙박, 도소매, 면세점, 뭐 이런 호텔 이런 거잖아요. 괴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런 업종이 전국에서 어디 집중돼 있어요? 서울이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 GDP의 8에서 9% 정도가 관광산업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내국인 관광은 지방을 가는 거지만 해외 관광객들, 이번에 가장 충격을 받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바운드 관광객들은 다 서울 도시 시티 투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에 다 집이 있겠죠. 있거나 사업을 하고 계시겠죠. 그게 문제인 거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업체가 어려워져서 파산, 이건 굉장히 버티다 하시는 거죠. 대부분 자신의 사업에 애정과 열정을 갖고 계시니까 그 힘든 법인을 세워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 다음으로 구원을 해볼 때는 정부한테 지원 받으러 가는데 뭐 지금 가서 줄 서면 5월에 상담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네, 가지고 있는 집을 팔거나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금매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든 팔아서 그걸 사업자금 쓰려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쁠 때는 아무리 저금리라도 특히 9억에서 15억은 20%, 15억 이상은 아예 안 되고. 아예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금융권에 가거나 아니면 그죠, 그 고금리를 가거나 아니면 집을 파는 방식을 채택할 텐데 그 매물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언제쯤 그렇게 금매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반기. 하반기에 특히 강남 쪽을 뭐 꼭 강남이라고 하기보단 대출을 받기 용이하지 않은 그리고 왜? 경기에 민감한 강남이네요. 부동산 시장이 두 가지 특성을 지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실주거 목적의 투자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지위제예요. 나 성공했어. 나 여기 인서울 하고 싶어. 인서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는 게 이게 성공의 상징. 왜냐하면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만 서울 살고 1,000만 서울 인구 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40%만 자가예요. 임대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은. 다주택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임대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 시장에서 힘들게 우리 지위제를 얻기 위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영끌했다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새 아까 BBB 등급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진다 그랬는데 신용 대출이 만기 연장이 정상적으로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크레딧 스프레드, 가산금리가 올라가잖아요. 회사채 가산금리가 올라갔다는 이야기 들을 거예요. 국채는 떨어졌는데 회사채 금리는 올라갔거나 아예 요새 소화도 안 된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만기 연장할 때 금리가 올라갈 여지들도 오히려 저금리에도 내 주담보대출을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주담보는 내리겠지. 그럼. 호픽스야. 신용 아까 이야기하는 거 후순위. 이금융권 대출들이 있을 수 있거나 은행 내에서 또 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대출들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저금리의 효과만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9억이야. 또 비조정지구 또는 비규제 대상 지구는 맞아요. 그러나 지위제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기를 많이 타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아파트들 또는 주택들 더 나가서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는 지역 입장에서는 경기 영향을 안 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금리니까 무조건 부동산이에요. 내년, 내후년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그 전에 우여곡절이 아예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현재 돌아가는 판세를 볼 때는 아예 충격이 없진 않겠다. 결국에는 신규 주택 공급을 막혀 있는 건 물론이고 거래로 나올 수 있는 공급도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요의 침체와 공급의 부족 도대체 거래 누가 감소죠. 이길 것이냐? 거래 감소죠. 거래 감소되면 사실은 그리고 우리 금매물 머릿속엔 위주로 거래되는. 그러면 그래서 가격의 그 시세가 가격 기능의 시세 포착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작년 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봄 혹시 기억나세요? 증여 말고는 거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실거래가를 가지고서 맨날 논쟁이 벌어지고 증여도 아니다, 정상적 거래도 아니다. 지금도 약간 그 논쟁이 네. 재현됐죠. 네. 그게 너무 규제가 강하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규제를 좀 풀자. 대신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 가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급한 어떤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사업자금 대출, 저도 지금 법인 사업자로서 이야기하자면 쉽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사실상 사업자금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맞아요. 되게 많은데 네.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주택 구입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뭐 이런 거는 막아놓더라도 뭐 기존 그러니까 요새 열심히 자금 조달 계획서를 열심히 쓰잖아요. 쓰면 알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생활용 자금 뭐 이런 것들은 좀 열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목표가 전체 부동산 시장을 누르는 게 아니고, 저는 가격이 특정 지역 위주로 해서 너무 급등하고 그게 버블 리스크로 가는 1990년 일본 리스크로 가는 걸 막는 게 정부 목적이라면, 원하진 않았지만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다라고까지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징후가 나타날 때는 팔리스 믹스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가해져 있던 조정 지역을 해자라 이런 게 아니라 담보대출 규제는 좀 과한 면이 있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로 넘어가면서 또 대선도 다가오고 개발 정책은 조금씩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재정을 크게 쓰게 될 때 어디다 돈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그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저는 거의 명확해진 거 아닌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보건, 행정, 복지 쪽 예산들을 앞으로, 그래서 제 생각엔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정부가 녹색 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그린 에너지 뭐 정책한 것처럼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성장 주도 정책 뭐 이런 쪽으로 혁신, 의료 혁신 이런 쪽에 정부의 예산들이 앞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봐야 될 부분들은, 경기가 이렇게 급격히 나빠지게 될 때 가장 경기를 부양하기 좋은 게 건설인데, 안타깝게도 건설로는 안 갈 것 같으니 손쉬운 경기 부양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제 생각에 내구재 쪽, IT 내구재 쪽이나 이런 내구재 쪽 드라이브를 거는 게 그 다음으로 효과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용 유발 효과가 그쪽 업종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뭐 벤처 육성을 장려한다든가 자동차 공장이 셧다운 되는 걸 막는다든가 하는 게 얼마나 큰 고용 유발 효과를 가질지를 우리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정부가 아마 돈을 많이 쓰고, 이게 결국 이제 혁신 성장이라는 거에서 방향이 갈래길이 IT, BT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국내에서 바이오랑 IT 쪽 산업 성장을 정부가 주도했을 때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과 기업들? 경부 라인이죠. 뭐. 경부 라인. 저 중간쯤인가요? 꼭 그렇게 지역을 원하세요? 그냥 오송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오송과 음성. 또 음성 또 바이오 관련돼 있는 분들은 입증을 해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신 문제든 치료제 문제든 뭐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고 투자자들에게 입증해야 될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시대적 흐름 자체가 저는 BT 쪽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니겠는가. 그 IT, BT 인재들은 뭐 고학력자일 가능성이 높고, 또는 요새 또 좀 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또 맞벌이들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 교통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그런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의 직결지라는 게 결국은 클러스터 형성을 하니까 서울 수원 클러스터가 가장 중요한 축이겠지만, 경부선을 타고 내려가는 이쪽 산업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내구재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또 남동 해안벨트 일부 지역도 혜택을 볼 여지들은 있는데, 아직 가시화된 건 없는데 저라면이라고 이제 저는 가정한 거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고용 유발 효과들도 해볼 수 있고 대의 명분을 갖추고 있는 쪽은 일단 IT, BT 쪽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직 국내 주식에 이제 좀 불안해서 못 들어간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언제 들어가면 좋을까요? 2년 뒤에도 이 주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상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뒤에, 왜냐하면 U자라고 해도 2년일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찝어주세요. 찝어준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이오와 IT 기업들. 근데 이제 바이오는 제가 잘 몰라서 어느 기업이 치료제를 개발할지는 잘 모르니까 좀 분산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승하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벌어지고, 특히 이 언컨택트 사회가 오고 있으면 IT 기계에 대한 수요나 니즈가, 지금은 중국 생산 공장이 셧다운 됐으니까 안 팔리지만 굉장히 앞으로 공급에 증가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쪽이 분야가 많으니까 그런 쪽도 보자. 그리고 세 번째, 정부가 건설은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으로 돈 쓸 수 있는 건 내구재잖아요. 가전이든 자동차든 이쪽이 가장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부 정책이 나오면 강하게 회복되고 또 좋아질 기업들을 분산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이 바이오 쪽은 이번 코로나 치료제 개발 경쟁 국면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체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저는 그건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아주 큰 스캔들이 있었고 실제로 또 법적 조치까지 갈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2018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600, 코스피 2600 고점 당시 바이오가 주도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일부는 버블도 좀 있었어요. 그게 지난 2년간 내내 꺼진 게 주식시장의 발목을 계속 잡았거든요. 제가 한번 조사를 봤더니 그 바이오 쪽 비중을 제외하고 보면 지난해 1800포인트까지 그때 주가 조정받을 때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2000포인트 이상이었던 거죠. 그만큼 바이오 쪽이 큰 변동성도 컸고 또 일부 기업들은 너무 잘못했다라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현미 사실만 보면 앞으로 돈들이 가게 될 텐데 좀 정리할 건 하고 가야겠네요. 그게 이제 많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게 이게 아쉬운 거죠. 저는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이 너무 의욕이 앞서서 이 지금 생각해 보면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만들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세련되게 그래서 돈을 못 뿌려준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런 인센티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책들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로 이제 변동성은 정말 커진 시장이고 이 틈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단들은 동학 지주운동 많이 들어왔어요. 일단 잘 들어온 거고로 보시는 저는 거죠. 정말 이번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량주를 삼성전자를 그렇게 살 줄은 몰랐습니다. 현대차 놀랐어요. 근데 이제 변동장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고 좀 나왔다가 쉬었다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정말 끔찍한 가정이지만 전 세계가 싱가포르처럼 세컨드 아웃브레이크가 나면 어떡해요. 5월 초에 사회적 격리를 풀었다가 다시 감염 환자가 확 늘어버리면 아무도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주식시장이 회복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특히 전 세계 유동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풀리면서 이 돈이 주식시장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를 거는 거는 이해되나 전액이라든가 또는 신용융자라든가 마이너스 통장 파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사소한 조정도 못 견뎌서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를 탔더라도 사소한 트러블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조정에 팔고 봤더니 그날이 바닥이었다라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한데 그 달러 자산을 좀 같이 사시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편식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을 하나 하자면 삼성전자를 사셨으면 미국 국채 ETF 또는 금 선물 ETF, 미국 단기 국채 ETF 이런 되게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ETF를 사실 때 H 붙어 있는 건 사면 안 돼요. H는 hedg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달러로 언헤지드 돼 있는 자산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들 저는 뭐 금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미국 국채 뭐 예를 들어서 또는 미국의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미 연준이 계속 돈 받아준다 그러니까 회사채 펀드, 우량 회사채 펀드 같은 경우도 투자해볼 만하잖아요. 근데 그 레버리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차입이든 투자에 있어서든 왜냐면 방향을 잘 잡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우리 개인들이 테슬라 같은 아예 미국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네, 주식은 언급 안 하셨네요. 저는 싫어합니다. 왜요? 분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 저도 못하거든요. 저도 증권사에 96년에 들어서 작년에 퇴사했으니까 그 중간에 국민연금도 있었고 또는 모 은행 딜링룸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했어요. 그런 저조차 어떤 산업이나 어떤 개별 기업 분석에 있어서 이 회사는 내가 좀 알아라고 하는데 수년 걸려요.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도 아니고 해외에 있는 기업을 이 회사 좋아. 제가 이 일을 겪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분이 2월 초의 일입니다. 사상 최고치 가고 있었을 때였죠. 한국 주식은 쓰레기다.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차트를 그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급격히 오르고 있고 특히 마가 혹은 팡이라고 불렸던 몇몇 종목 위주로 너무 시세가 집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악플이 막 달렸겠네요. 아니 그런 거보다 뭐 넷플릭스나
넷플릭스 샀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 맞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700불, 800불 갔다가 폭락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한국 투자자가 제일 많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죠. 아, 쏠림이 벌어졌다. 그 회사가 좋은 거 알고 있고요. 저는 미래가 창창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냐? 참고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이 얼마인지, 어떤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지, 공장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투자하셨냐? 정도는 이야기해야 된다. 따라서 저는 한국에 있는 국내에 삼성전자랑 현대차 공부하기도 되게 힘들고, 제가 다녔던 모 은행 공부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분산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해외 투자를 하더라도 펀드 형태로, ETF 형태로 투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제가 모자란 부분이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르는 데는 좀 투자를 하지 말고 행여 투자를 하고 싶다면 분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이번 동학 사태도 그렇지만 개인들은 막 사고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한 번은 개인에 붙었다 한 번도 기관에 붙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장의 주도권을 이렇게 만드는 환경, 그리고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환율에 달려있죠. 환율에 달려있다. 그게 제가 자산 배분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피터 린치예요. 워렌 버핏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와본 적이 없고, 왔다 하더라도 잠깐 들렀다가 방문하고 갔습니다. 그때 포스코 방문했죠. 그럼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는 걸 연차 보고서 정도, 애널리스트 보고서 정도 거고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뭘 보겠습니까? 이 나라 환율이 막 급등해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막 급등하고, 신흥국 통화가 전부 다 약세예요. 그러면 달러로 전부 다 계산을 하는 사람들인데, 외화 자산, 특히 신흥국 통화에 투자해 놓은 사람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뭐 워렌 버핏이야 저가 매수하겠지만 안 그런 사람 되게 많을 거든. 결국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진정되고 환율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는 첩경입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간단해요. 달러 자산을 비롯한 해외 자산의 30% 이상을 투자해놨거든요. 다시 말해서 2천억 불 정도 이상을 해외 투자해놨어요.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정확한 금액은 저도 모르고 한 2천억 불이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2천억 불이면요, 이번에 환율이 1,050원에서 1,300원 같죠. 250원 올랐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환율이 한 그만큼 오르고, 달러 자산, 뭐 저 파운드 자산, 유로 자산 다 해놨겠지만 일단 환율이 오르면서 환차익이 한 20-30% 났을 거예요. 뭐라도 사야 됐네요. 그러면 전체 목표했던 자산 배분 비중이 7대3이었다고 가정하면 해외 자산이 4가 되고 5가 됐을 거예요. 그냥 국내 주식이 박살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목표 자산 비중에 비해서 너무 해외 자산 비중이 높아지면 달러 자산을 팔고 국내 자산을 사야 되거든요. 그 환율에서 보면 사실 그러니까 주식과 환율이 좀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인 건데, 환율의 상단을 좀 알아야 우리가 좀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몰라요. 근데 역사적 평균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외환위기 이후에 23년 평균이 얼마냐면 1,200원 초반 정도예요. 그러면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아, 우리나라 원화가 저평가됐다, 달러가 고평가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1,200원 밑으로 확 떨어지면 아, 달러가 싸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를 했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금리 인하까지 한다 그러면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좀 그 기준선은 더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죠. 1,300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나 KIC나, KIC 아시죠? 몇천억 불을 해외에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그 국민연금 들고 있는 거는 KIC에 비하면 적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국부 펀드와 국민연금이 해외에 수천억 달러를 들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상대적으로 가져오면 되니까. 환율이 올라갔을 때 주가는 하락하는 수는 있지만 일시적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거다. 왜냐하면 리밸런싱이 벌어질 테니까. 또 외국인이 또 다시 들어올 수 그런 있고. 것도 있고,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지금은 안 좋지만 경기 조금만 회복돼도 굉장히 빠른 회복이 그리고 가능하죠. 또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따른 수출 가격도 호재도 있겠네요. 그리고 유리한 디플레 측면도 리스크도 있고. 완화시키고. 어쨌든 그 환율의 상단은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 한 1,400원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갈 것 같아. 달러 자산 많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인정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자산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채권이랑 주식에 다, 그리고 뭐 리치 이런 거에다가. 리츠는 좀 안 좋아졌어요. 요새 안 좋죠. 손실했죠. 미국 국채펀드 이런 데서 많이 수익이 나서 달러 표시 자산의 비중을 계속 줄이는데도 줄지 않은
왜냐하면 환율이 더 오르고 채권 가격이 더 많이 오르니까. 그 줄이는 거는 좀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아니요, 줄이셨던 국내 건가요? 주식을 사기 위해서.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3만 국민연금이랑 똑같이 움직이신 제가 건데요. 국민연금 운용했던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률 계절 쳐보니까 한 3월 초순에는 굉장히 저도 고생했는데 그때 이제 물타기를 했죠. 물타기는 한 덕분에 이제 예, 플러스 났습니다. 물타기라는 거는 달러 달러를 자산 팔고 그때 짜진 이제 국내 뭐, 주식을 예. 사신 네, 거군요. 꼭 삼성전자를 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골고루 샀습니다. 엔화가 안전 자산인 걸로 좀 보시나요? 완전 자산이에요. 엔화 자산도 갖고 계세요? 아니요, N은 안 가지고 있고요. 달러만 편식하고 있습니다. 왜 엔화는 안 갖고 이자를 계세요?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도 이자 받는 재미가 있어야 버틸 수 있거든요. 올해 연초까지는 달러 자산 들고 있는 거에서 계속 손실이 났거든요. 왜냐면 환율이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참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분배금, 그 배당금이거든요. 근데 위험 자산 가격이 오르고 안전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 투자해 놓으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자 받으러 들어갔어? 이렇게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엔화는 마이너스 금리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2018년 말만 해도 미국 국채금리 3%, 모기지금리 5%였으니까 그럴 때 들어가면 이자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쪽 이자로 고통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일본 금융기관들이 저금리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해외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지난 30년간 일본은 제로금리, 다른 나라는 금리가 높았어요. 이제 제로금리지. 전 세계가 제로금리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금융기관들이 해외 투자를 네트 포지션만 얼마 가지고 있냐면 1조 달러 이상 갖고 있어요.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잔뜩 가지고 있다가 해외에 막 투자를 해놨는데 투자해놨던 게 손실나기 시작할 때가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뭐 패닉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해외에 괜히 투자했다가 손실 났네 싶은 순간 자국 국내로 돈을 환류시키겠죠. 환류시키면 어떻게 돼요? 달러 숏 앤 바이. 가 되니까 환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투자돼 있어서 그게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구만요. 저 거기다 두 번째가 이제 디플레. 일본은 장기 자산이 디플레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엔화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 이해되시죠? 20년 전에 우리가 일본 여행 딱 가가지고 라면 먹으러 가면 600엔 그러면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가격에 라면이 무슨 600엔이야 그랬다가 요즘 우리 작년 재작년 요새는 이제 일본 안 가지만 노조 팬이니까 안 가지만 재작년 일본 갔을 때 600엔 그러면 왜 이렇게 싸냐고. 줄 선 사람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라면집에 줄 선 사람 다 한국 사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20년 내내 일본은 물가가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딴 나라 물가는 올라가는데 일본 물가만 옆으로 가요. 그럼 이게 뭘 뜻하냐면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은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징을 지니잖아요. 어떤 자산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자산이 있어요. 이거가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전해졌다, 위험해졌다, 안전해졌다, 위험해졌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안전자산이 아닌 거죠. 통화의 가치가 인플레 없이 꾸준하게 디플레로 가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 통화는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 통화가 믿을 수 있어.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마다 이 통화는 안전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이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지만 금값이 한돈에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게 무슨 안전자산이에요. 그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면 그건 안전자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낮은 측면에서는 안전자산인데 대신 배당을 안 주는 그래서 좀 매력이 떨어지는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저는 달러 자산을 더 좋아한다. 이자도 받고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환차익도 얻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달러 환율이 약세로 갈 걸로 좀 보세요. 강세로 갈 걸로 보세요. 우리도 돈을 풀면 약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환율 그대로 1,200원에서 1,300원 정도 사이나 1,350원 정도 밴드에서 예를 들어서 올라가 준다면 경쟁력도 개선되고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물론 1인당 달러 환산 GDP는 좀 줄겠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 국민의 생활이 더 중요하지. 그런 측면에서 됐으면 좋겠는데 경제가 회복되면 사실 우리가 위험 자산이라서 우리 인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환율이 다시 저는 1,200원 밑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은 일시 1,300원 하고 이쪽이 더 가까워 보이지만 한 2년 뒤를 놓고 보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 박사님의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 좀 실제로 알려주세요. 금액은 말 못해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전체 자산의 한 60%는 집에 들어가 있고요. 서울집이 이만저만 비싸야죠. 인정한다니까요. 제가 우리나라가 버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반대. 일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의 일부 지역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동의하고 정부가 잡으려는 그 애타는 마음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전체 자산의 한 60% 정도는 그 부동산에 있고요. 40%를 금융자산에 투자하는데 반반. 원화 자산 절반, 달러 자산 절반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반을 쪼개보면 주식 반, 채권 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전체 자산의 10%는 미국 주식, 전체 자산의 10%는 미국 채권, 10%는 한국 주식, 10%는 한국 채권. 그리고 60%는 한국 부동산. 부동산. 그래서 그동안 비중은 원래 한 50대 50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맞춰놓고 싶었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6대 4가 돼가지고 자산 배분의 원리로 보면 집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좀 거래가 일단 뭐 돼야 뭘. 이 기회에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사실 올해 너무 급등했으니까 이 코로나 쇼크를 계기로 해서 좀 쿨다운. 그리고 돈들이 금융자산 쪽으로 와서 알아서 금융자산의 가치가 높아져서 5대5가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블레와의 전쟁 신간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거기는 이제 특히 시나리오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서 경제가 U자라도 이렇게 회복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시는 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한 재테크 전략. 또 반대로 비관론자도 계세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아니야 우리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꽤 많은 거 아시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 이 적절한 처방이 나오는데 실패해서 경제가 결국 그럼 정말 원하지 않지만 일본형 디플레로 안 갔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가게 될 때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까지도 담겨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